탐색 개발은 끝났다. 이제부터 만드는 것이 진짜 KT-1이다. 선행 개발과 함께 본격 제작에 돌입한 CJ-035기. 앞선 시제기들에 비해 2배 가까운 엔진 마력 증가로 단순한 업그레이드를 넘어 설계부터 새로 진행해야 했던 개발팀. 그러나 촉박한 시간과 부족한 예산 문제로 지상시험을 진행하지 못한 채 비행시험에 돌입하는데 자신만만한 국방과학연구소 개발팀에게 전해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한국 최초의 국산 공군 훈련기 KT-1 개발의 주역들과 함께 사상 초유의 위기 앞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불굴의 도전사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공군 항공기 KT-1 선행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가연에서 제3연구개발본부장을 역임하시고 KT-1을 비롯한 다양한 항공무기 체계 개발을 이끌어오신 조태환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태환입니다. KT-1의 체계 개발 단장을 역임하신 이재명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KT-1의 체계 종합 분야를 책임지셨던 이수용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용입니다. 마지막으로 KT-1의 수속 시험 비행 조종사로 활약하셨던 기예호 대령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예호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KT-1 035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일부 앞선 시간에서 잠깐씩 거론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KT-1 1호기와 2호기가 그야말로 개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 개발의 시제기였다라고 한다면요. 이 035기야말로 실제 공군이 원하는 성능을 기준으로 제작해서 이 선행 개발한 시제기였습니다. 그런데 3호기는 몇 가지 걱정거리를 안고 설계와 제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엔진이 500마력에서 950마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이 박사님, 지난 시간에 엔진이 바뀌면서 비행기 전체를 정말 재설계해야 될 정도로 규모가 크게 좀 전환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정확히 어떤 이유로 어떻게 설계가 진행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01호기하고 02호기하고 크게 좀 달라진 점은 어떤 점인가 궁금합니다. 예, 우선 탐색 시제는 공군에서 직접 소요 제기를 해가지고 만든 항공기가 아니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자체로 해서 국내에서 시험 항공기 개발을 연구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항공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군에서는 이제 완전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한 항공기를 이제 앞으로 공군에서 기본 훈련기로서 장차 써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그 엔진 마력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하고 또 그 당시에 훈련기뿐 아니라 지원기, 저속 통제기라는 그 작전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엔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개발한 550마력 엔진에서 950마력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건 터보 프롭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에다가 엔진 코어는 제트 엔진이지만은 파워를 주는 거는 프로펠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기체 설계와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펠러는 앞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후류가 기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550마력에서는 3브레이드, 3엽에서 4브레이드, 4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항공기 설계 소프트웨어 그거 가지고 우선 항공기 길이, 날개 폭, 날개 길이 이런 것부터 처음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우선 이 엔진 교체 및 프로펠러 교체에 따라서 이 항공기가 안정되느냐 그걸 갖다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후류에 의한 토르크 현상이 증가됐기 때문에 기체 특히 날개하고 꼬리 날개를 재설계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류가 프로펠러가 3엽에서 4엽으로 되면은 뒤에 후류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상당히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엔진이 그 마력수가 거의 이제 배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오토 라다 트림이라고, 영어로 오토 라다 트림인데 실제로 이제 엔진 파워에 따라서 항공기의 후류의 영향에 따라서 이것이 변할 수 있는 그 이 라다 트림이라는 걸 저희들이 설계해서 달았습니다. 원래 그거는 이제 군의 요구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계 최고의 항공기로 연구 개발해야만이 우리 공군에서 쓴다, 이런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오토 라다 트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자체로 설계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일일이 다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엔진이 엔진 마력수가 증가되면서 그게 부수적으로 또 여러 시스템들이 좀 다양하고 복잡하게, 또 군이 요구하는 것도 또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추가로 장착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항공기 설계를 처음부터 이니셜 사이징부터 새로 해서 새로 설계를 했습니다. 예. 이제 동체가 길어지기도 하고 또 날개가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결국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비행기를 제작하는 거나 다름이 없을 만큼 됐는데요. 이수영 고문님, 이 항공에는 이제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무기 체계로 아주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500마력에서 950마력급으로 바뀌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부품이나 어떤 시스템도 좀 바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탐색 시대기에는 조종사분들이 더운 날은 시험하고 오면 온 그냥 조종복을 다 적시고 왔는데 선행 시대기에서부터는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을 해가지고 그것조차도 그래도 좀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은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위치라든지 각종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열 손실이 없도록 상당히 거의 전투기급에 해당하는 어떤 배관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3호기에서부터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그다음 엔진 출력이 커지다가 보니까 프로펠러는 자동적으로 그 많은 파워를 흡수를 해가지고 속도를 증가시키는 데 써야 되다가 보니까 브레이드가 3개인 경우는 그 파워를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4개로 증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오토라다 트림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엔진 파워가 세다 보니까 급격히 파워 변경을 시키게 되면 그때마다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를, 트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균형 자세를 잡기 위해서는 이 트림이라는 시스템이 항공기에서 있는데 그걸 적절히 그때그때 변경을 시켜줘야 조종사가 이제 조종관을 뛰더라도 그 자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트림 시스템이라는 게 각종 이제 에어레론, 라다, 엘리베이터에 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특히 라다 부위에는 처음에 엔진이 제일 파워가 셀 때가 언젠가 하게 되면 이륙할 때거든요. 이륙할 때 이제 맥시멈 파워로 하다가 보니까 그걸 트림을 잡기 위해서는 조종사가 상당한 트림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100%는 아니지만은 그러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라다의 이 변경을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실력 좋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그걸 처음에는 물론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국산화까지 시켜가지고 상당히 좋은 시스템을 갖추었고, 그다음 뭐 스피드 브레이크는 아까 또 파워 속도가 빨리 변하다가 보니까 스피드 브레이크가 장착이 됐고, 그다음에 동체 길이가 이제 저희 탐색 시제기에서부터 선행 시제기 넘어오면서 한 30cm가 길어졌습니다. 그 30cm가 길어진 게 엔진이 950마력 되면서 한 22cm가 길어졌고, 그 다음에 에어컨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에어컨 시스템 볼륨을 상당히
많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길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8cm 정도. 탐색 개발 시제기에 비해 가지고 선행 개발 시제기 내부 배열을 쭉 보시게 되면 상당히 컴팩트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컴팩트하게 디자인한 게 이제 탐색 시제기 경험도 한번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카티아라는 전산 시스템을 상당히 그 당시에는 도입을 해가지고 그냥 머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범위보다도 더 컴팩트하게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전산 시스템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서도 22cm 엔진 흡수하고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추가하면서도 한 30cm 정도밖에 동치 길이를 안 늘렸다는 것은 상당히 설계가 제가 볼 때는 힘들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항공기 외형을 보게 되면은 탐색 시제기인 경우에는 상당히 거칠어요. 좀 뭉뚱한 면도 있고 매끈하지 못한 면이 상당히 있었는데 선행 시제기 035기 시제기를 1, 2호기하고 사진을 보시거나 이 모델을 비교해 보게 되면 상당히 매끈하고 날씬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탐색 시제기는 남자다운 면을 가지는가 하게 되면 이 선행 시제기에는 좀 여성다운 이런 외형형 보기에 그렇게 상당히 매끈하게 디자인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진 추력이 증가되다가 보니까 엔진 웨이트도 커지고 그 다음 추가되는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항공기 전체적으로 중량이 탐색 시제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량 컨트롤하는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썼고, 결국 이제 016호기하고 035기의 이런 차이가 간단한 변형이 아니라 새로운 비행기를 제작하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정도의 이런 어떤 변화가 좀 있었었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전환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필요했었을 텐데요. 이재명 박사님.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대우중공업의 이광진 전무께서 굉장히 기간 동안에 아주 애를 쓰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035기 설계와 제작 과정에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주어졌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진행하는 작업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좀 있었을 텐데 어떤 점이 좀 있었을까요? 예. 우선 저희들이 그 탐색 개발에서 선행 개발 넘으면서 엔진이 500마력, 550마력에서 1000마력으로 바뀌면서 550마력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 풍동 시험도 했습니다. 풍동 록히드 마틴의 그 F-16 절충 교육을 가지고 록히드 마틴 가서 풍도 시험도 하고, 그 다음에 온네라에 가서 스핀 풍동 시험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50마력을 탐색 시제를 만들었는데 엔진이 950마력으로 바뀌니까 완전히 기체를 지금 재설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엔진을 바꾸냐 마느냐 이런 거 디베이트 가지고 한 6개월 저희들이 저 사업이 승인이 지연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들은 다시 또 록히드 마틴 가서 풍동 시험 할 수도 없고, 또 프랑스의 온네라 가서 수직 풍동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 실험을 없이 그냥 이제 550마력에 설계했던 설계 파라메타를 가지고 이렇게 엑스트라폴레이션 한다거나, 그거를 이제 학술용어 엑스트라폴레이션인데 사실은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탐색 개발이 한 4개월 지연, 그 다음에 사업 엔진 관련되는 거 한 6개월 지연. 이래서 저희들은 이 설계 자체가 지연이 되고 이런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항공기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이 훈련기 개발에 제일 저희들이 난관으로 생각한 건 스핀 특성이었습니다. 스핀 특성이 스핀이 특성이 나쁘거나 회복이 안 되거나 이래 되면 우리는 이 사업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국내 대학 교수님들하고 우리 국가연 팀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만들어서 그 스핀 시험도 하고 실속 시험도 하고 이 청원에 있는 그 공군사관학교 비행장에 가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이제 시험 비행을 550마력 그 1, 2호기 시험 비행 결과를 최대한 이쪽으로 3호기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했던 디자인 포인트가 엑스트라폴레이션 했지만은 그렇다면 이제 이 3호기에 반영된 이것을 맞느냐 틀느냐를 1, 2호기 탐색 시제기를 가지고 확인을 하려면은 그 경남 사천에서 시험 비행을 우리 기대령 팀은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 설계자들이 떠가서 시험 비행하는 동안에 혹시 비행기에 어떤 이상이 생기는 이런 걸 위해서 우리 설계자들이 거기 가서 대기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저쪽에 창원에서 또 비행기 구성품 제작 및 조립을 하니까 거기 또 가 있고, 또 연구 인력들은 대전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 같은 인력도 이렇게 분산되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고속도로가 생겨서 빨리빨리 다녔지만 저희들은 대전에서 사천 가려면 4시간 반 걸렸습니다. 60령이라고 꼬불꼬불한 고개를 넘어가면 4시간 반 걸려서 대전에서 사천 가고, 이제 그런 저희들의 공간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저희들이 너무 엔진 마력수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실험해서 그걸 설계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것이 제일 아쉬운 점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프로펠러의 크기가 바뀌면 동체와 날개도 재설계해야 한다. 왜 그럴까? 프로펠러는 날개의 회전 운동으로 기체의 앞쪽 공기를 압축해 뒤쪽으로 보내는 장치다. 프로펠러가 공기를 뒤로 밀어내는 덕분에 비행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추력과 위로 떠오르는 양력을 얻는다. 하지만 프로펠러가 제공하는 추력과 양력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프로펠러의 힘을 이용하려면 프로펠러의 악영향도 극복해야 한다. 첫 번째 악영향은 토크 현상에 의한 자세 불안정이다. 그렇다면 토크 현상이란 무엇인가? 뉴턴의 제3운동 법칙, 작용 반작용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토크 현상이란 바로 회전 운동 시 발생하는 작용 반작용을 말한다. 어떤 물체가 회전 운동을 시작하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힘도 함께 발생한다. 기체와 연결된 프로펠러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작용에 의해 기체는 그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회전하려는 반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설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거나 파일럿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순간 기체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이륙도 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다. 프로펠러의 힘을 얻기 위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조건은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의 힘이다. 프로펠러의 회전에 의해 기체 앞쪽에서 뒤쪽으로 흐르는 공기를 후류라 부른다. 그런데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후류는 나선형으로 기체를 감싸며 흘러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비행기의 날개를 한쪽으로 밀어 항공기 전체가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프로펠러가 커지면 회전력도 커지고 그에 비례해 토크 현상과 후류의 영향력도 커진다. 당연히 그에 대응해 기체와 날개도 새로운 크기와 모양으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른바 션 로버트 보고서 사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950마력급으로 엔진을 장착한 공 3호기를요, 이 션 로버트라고 하는 미국 베테랑 조종사가 타보더니 이 비행기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3호기는 물론이고요. 우리 KTX1 개발 전체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깊게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 박사님. 네네. 95년 3월에 국가연 제3연구개발본부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말하자면 국가연 내부에 이제 항공기 개발을 총 책임지는 자리로 그 역할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취임하셨을 당시에 KTX1 이 3호기 제작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는가 좀 궁금하고요. 네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그 국가연이나 아니면 공군의 분위기는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좀 후원을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그 3연구개발 본부장을 꼭 하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소장님이 바뀌시면 많은 경우에 와서 이제 인사도 발령을 새로 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때 마침 저를 이제 3연구개발 본부장으로 임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미리부터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뭐 이렇게 공부하던 또는 이렇게 계획하던 자리가 아니라서 처음엔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는데 KTX1 03호기를 그때 그 보고를 받아 보니까 새로 개발을 해서 새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지금 막 부품들 만들고 조립하고 뭐 하는 그 마지막 그 단계에 들어와 있어서 설계는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국가연과 공군의 분위기를 이렇게 이제 처음에 왔으니까 이제 다니면서 인사도 다니고 할 텐데 그때 보니까 특히 우리 공군에서는 그 당시 사용하던 훈련기가 T-37이라고 굉장히 그 노후한 비행기를 가지고 공군 조종사들을 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타임도 굉장히 적고 또 학습 효과도 나쁘고 해가지고 공군에서는 새 비행기를 빨리 좀 사오고 싶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공군에서는 그것을 TX 로우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 훈련기 구매하는 사업이었었는데 그것을 중지시키고 KTX1을 개발해서 이걸 가지고 공군의 기본 훈련기로 써라라고 하니까 많은 공군 요원들, 특히 이제 그 정책 결심하는 자리에 있는 높은 장군 이상급의 높은 공군 요원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 개발한다는 것은 성공과 실패가 반반 정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기다려서 나중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공군은 얼마만한 타격을 입을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런 그 기류에 편승을 해서 국관에 있는 많은 분들도 공군이 저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되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부정적인 기류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 그 당시 현황이었었습니다. 예. 설계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또 네네. 공군과 국가연의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본부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시자마자 이 KTX1 3호기의 이 설계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또 진행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총 점검을 실시하게 된 어떤 기본적인 이유가 좀 있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점검을 진행하셨습니까? 네네. 이제 제가 본부장이 되었고 본부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KTX1 03호기가 막 지금 개발되고 설계되고 있는 그것을 총괄하는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우선 그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제가 좀 더 깊이 되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설계와 성능과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시작했고요. KTX1 01호기, 02호기 제가 그동안 쭉 지켜봐 왔고 03호기 만드는 것도 제가 이제 그 겉모양을 봤는데 정말 겉모양은 03호기가 잘생겼습니다. 아주 날씬하고 훨씬 더 이렇게 전투기다운 그런 모양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건 비행기는 원래 좀 이쁘고 잘생긴 게 훨씬 더 잘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비행기 설계는 잘 되었겠구나라고 하는 선입관은 제가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 검토한 것은 우리 전 요원 각 부서에서 공기역학 파트, 구조 파트, 뭐 비행역학 파트, 랜딩 기아, 뭐 시스템 등등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와 그 실무자들을 차례차례 만나가면서 설계 개념을 쭉 검토했고
나름대로 큰 문제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이재명 박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01호기, 02호기는 큰 풍동 그리고 큰 시스템에서 정식으로 실험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더욱더 중요한 03호기는 그 시험을 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연구원들이 하고 있던 것이 이제껏까지 있었던 자기의 지식 그리고 01호기, 02호기에서 쌓았던 데이터베이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측을 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했던 것인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함정이 조금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예측을 잘해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파워가 늘어나고 노즈 그 앞부분의 그 길이가 늘어나고 막 그렇게 되었을 때 예측하는 그런 예측 기법은 아주 정확한 예측 기법이 아직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풍동 실험 이런 것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한테는 그런 시간과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03호기 관련돼 가지고 이것저것 바꿨습니다. 좋게도 바꿨고 뭐 에어컨도 달았고요. 뭐 많은 얘기하셨지만 그런 거를 다 제쳐놓고 비행 성능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파워가 커졌기 때문에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에 프로펠러가 회전하는데 회전하는 공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행기에 그 토르크 현상이 일어납니다. 옆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에일러런 사이즈도 키워줬고 그리고 무게가 커지니까 그 무게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비행기 날개도 크게 해주었고 파워가 커지니까 꼬리 날개도 좀 크게 했고 등등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입장으로 다 설계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비행시험 관련돼 가지고서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나중에 보았는데 그것은 정확한 과학적인 실험을 곁들이지 않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의 그 패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한 그 연구원들의 그 얘기를 쭉 들어가면서 큰 그 희망을 가졌던 것은 연구원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한 자신감과 지식이 굉장히 높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었습니다. 예. 예,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결국 이제 뚜렷한 어떤 문제점을 이제 이렇게 잡지 못하셨는데요. 이 조 박사님께서 중간에 03호기 제작 중에 그 션 로버트를 만나서 중요한 조언을 좀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조언을 네. 들었습니까? 션 로버트가 사실은 03호기 그 첫 번째, 두 번째 비행 시험할 때 그 자문관 비슷하게 한국에 좀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가 비행하는 것을 보고는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침 그때 미국에 출장 갈 기회가 있었을 때 굳이 그 션 로버트라는 사람이 비행학교 교장으로 있는 그 학교를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하루를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션 로버트가 저한테 얘기한 것이 비행기 설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재설계를 다시 하지 않고 앞에 설계했던 비행기에서 조금 변형시키면서 마치 무슨 뭐 누가 뭘 다쳤을 때 반창고로 이렇게 뭘 바르듯이 이것저것에 반창고 붙이는 듯이 조금 고쳐서는 안 된다. 특히 프로펠러 비행기는 전방동체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고 파워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큰데 지금 너희가 설계한 03호기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장에서 돌아와서 다시 비상을 걸었습니다. 우리 요원들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공기역학, 특히 이제 비행역학, 비행 성능에 관련돼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인 공기역학 구조 그리고 비행역학 팀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재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뭐에 많이 매너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빠져 있느냐 하면 내가 이제껏까지 과거에서부터 쭉 봐왔던 그리고 알아왔던 그 지식 선상에서 모든 설계를 하려고 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었었고 특히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과학적인 풍동 시험 또는 무슨 다른 그 비행역학 시험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과 시간이 없었던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없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우리 설계자들과 함께 이 사업을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설계자들을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035기 비행하기 전이었었고 이제 하드웨어가 막 제작이 돼서 한두 달 있으면 롤아웃 굴러 나올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그 설계자들과 연구원들의 조언을 제가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션 로버트의 그 걱정이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션 로버트의 경고. 그렇지만 완벽하게 수정이 되었으니 이제 문제가 될 게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연구원들의 자신감. 예, 그야말로 개발 단계에서는 어느 쪽이 맞는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심이 되는 지점일 수 있겠지만요. 근데 직접 타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제 제작에 관련된 035기의 초도 비행을 담당한 것이 오늘 제 그 좌석에 앉아 계신 우리 기호 대령님이 그 역할을 좀 해주셨는데요. 탐색 개발 단계에서 015기, 025기 시험 비행을 했을 때랑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 01, 025기와 035기는 일단 설계 목표가 좀 달랐습니다. 예. 1호기, 2호기를 우리가 그냥 쉽게 시제기라고 부르기는 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시제기라기보단 연구기였습니다. 목적이 뭐냐? 설계, 제작, 그리고 시험평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말 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제고시켜보자는데 더 목적이 있었고요. 035기로 따지면 이건 진짜 시제기입니다. 시제기가 뭔 말하냐? 양산으로 가기 전에 시험적으로 시험기를 만들어 놓고 시제품이죠. 거기다가 각종 센서들을 달아갖고 시험 목적으로 만들어서 시험을 해서 성공하면 양산하자. 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125기와 3호기는 보는 이 만든 시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호기, 2호기는 물론 우리가 처음으로 만드는 비행기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만들 때 그리고 또 양산으로 가지 않을 거니까 우리 엔지니어들도 이거를 좀 어떤 좀 불편한 사항이 나온다 해서 이걸 굳이 고쳐야 될 당위성이 잘 없었고 또 고치자니 예산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비행 조종사들 그 엔지니어들은 비행시험 엔지니어들은 불편한 걸 알면서도 그래 이건 그런 거야. 그래 다음에 만들 때 잘해보지. 이런 생각 가지고 비행시험에 임했습니다. 1, 2호기 때는. 근데 이제 3호기 때는 좀 달랐습니다. 1호기와 2호기를 설계 제작 과정에서 이 실력이 늘었습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늘어가지고 이 비행기 나온 거 보니까 저희 조종사들이 볼 때 이쁘게 생긴 비행기가 잘 난다는 속성이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대체로 그러니까 이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요거 괜찮겠다, 잘 날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도 비행했는데 첫 번에 비행할 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잘 날았습니다. 그때 저희 비행시험 인프라가 부족해갖고 제가 3호기를 가지고 뜰 때 3호기는 950마력이고 1, 2호기는 550마력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호기가 떠서 확 날아가니까 1, 2호기가 사실 추적 비행이라는 것 체이스하면서 이 비행기가 잘 날아가는지 안전하게 가는지를 따라와 줘야 되는데 따라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날아가 막 가는데 저보고 시험기거든요. 저는 오늘 처음 뜬 비행기인데 제발 좀 파워 좀 줄여달라고 따라가게 이런 얘기도 했고요. 비행기 성능이 좋았습니다. 특히 아주 비교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건 에어컨이 달렸다는 거. 에어컨 지금 우리 그 시원한 바람 1, 2호기 땐 그 바람을 공중에 높은 데 올라가야 찬 바람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때 8월 달에 초도 비행했으니까 좀 더웠겠어요. 이 3호기 타고 그걸 딱 시동 걸고 좀 있으니까 바로 시원한 바람 나오더라고요. 지상에서부터 시원한 그 느낌을 가지고 기분이 좋게 또 올라가 가지고 저희 많이 잘 됐구나. 과연 1호기, 2호기 이게 만들어 보더니 우리 엔지니어들이 정말 설계 제작 과정에서 아주 좋은 작품 만들어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분 좋게 갖고 그러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시험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도 비행은 이제 그런 식으로 대체로 기분 좋게 끝났고 몇 가지 지적사항을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기대령님,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총 4번에 거쳐서 KTX-1 03호기를 시험 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문제가 좀 감지가 됐었을 텐데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까? 초도 비행은 한 소티 첫 번째 비행이고요. 그 4번까지 했던 비행을 초도 비행을 포함해서 3소티 추가해서 한 것이 소위 초기 감항성이라는 비행 제목하에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비행시험 소티는 몇백 소티가 되죠. 그런데 그중에 맨 앞부분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진행될 비행시험에서 정말 비행기가 그런 시험들을 감내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감항성입니다. 초기에 항공을 감내할 수 있냐, 이것이 이제 감항성 시험인데, 그 초기 감항성 시험을 하는 이유는 빨리 앞으로 진행될 비행 시험을 예진을 해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빨리 수정해서 진행을 해야지, 다 시험해놓고 나중에 바꾸려고 그러면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감항성 부분에 아주 인텐시브하게 정말 시험을 해서 병원에서 예진하듯이, 예단하듯이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이거를 수정하자, 이런 의미로 초기 감항성이라는 비행시험을 시작해서 4소티에 걸쳐서 이제 초도 비행을 포함해서 4소티를 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3번 추가 비행을 하고 나서 그때 저희 비행시험 팀 내부에서 야, 이거 문제가 있다. 1, 2호기 때 있었던 문제가 아직도 또 발생하는구나, 이런 저희 결론을 가지게 돼서 내부적으로 우리 그때 당시 체계 부장이셨던 이재용 박사님께 공식적으로 저희 비행시험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박사님도 그 당시에 체계 부장님도 고민이셨던 거예요. 이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다 만든 비행기가 문제가 또 있다니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고민은 있었고, 그래서 저희 비행기를 설계했던 각 구조실, 공력실, 이 비력실 이런 쪽에서 저희가 이렇게 수정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됩니다라는 얘기했을 때 받아들일지는 저희로서는 좀 어려웠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생각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 비행시험 팀 쪽에 자문을 위해서 그 션 로버트라는 분이 와 있었습니다. 그 비행시험을 같이 보고 있었고 저희가 필요시엔 그분을 써서 같이 비행을 하겠노라, 이런 계획도 있었고요. 애시당초에. 그래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지만 우리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행 계획을 한 소티해서 션 로버트가 전방석에 타고 제가 후방석에 타서 제가 냈던 결론들을 이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션 로버트가 타고 요 부분, 다른 부분은 필요 없고 그 짧은 시간 내에 하기가 어려우니 다른 부분들은 빼고 요 부분만 비행을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비행 계획을 했고, 그 결과 디브리핑 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와 동일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예. 조 박사님, 지금 우리 기대령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점이 이제 여기서 하나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션 로버트가 비행하기 이전에 이제 기대령님을 포함해서 몇몇 조종사들이 이 3호기를 먼저 운행해 보고 이런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까지 했는데 그때 보고받은 그 내용 갖고는 이 결함을 인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우선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기대령도 03호기 비행을 하고 나서 첫 번째 그 찬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01호기를 타다가 03호기를 타니까 티코를 타다가 마치 그랜저급 자동차를 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찬사를 했던 분이었었어요. 아주 비행기가 참 잘 나왔고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많은 연구원들이 이제 우리 비행기가 괜찮은 비행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세부적인 거, 횡 안정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조종 간의 떨림도 이거 고쳐야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 그 연구원들은 저거는 마이너한 문제일 거다. 그냥 뭐
비행기라는 게 완벽한 비행기는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뭐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비행기를 생전 처음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이 정도 만들었으면 굉장히 잘 만드는 건데 너무 세부적으로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 시시콜콜이 이래서 이 사업을 뭐 못 가게 하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연구원들의 심정이었었던 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기대령을 비롯한 우리 시험비행 조종사들도 우리 개발팀의 일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내가 감히 함부로 이 비행기는 비행 성능이 우리 그 대한민국의 공군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적합합니다. 그러므로 이 과제는 스탑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라고까지 할 그 정도로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었고 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것이 크게 바깥으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연구원 시험비행 조종사 사이에 약간의 마찰 또는 의견 상충 이런 것들로 존재해 왔던 것을 션 로버트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면서 아주 공식적으로 이 비행기는 공군의 기본 훈련기로서는 부적합합니다라고 아주 그 서면 보고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충격을 줬습니다. 물론 저도 큰 충격을 받았고 우리 연구원들도 충격을 받았고 큰 충격을 더 받은 데는 사실 우리 공군이었었습니다. 우리 공군에서는 아주 망연자실하고 또 일부 많은 사람들은 그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못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빨리 이 사업은 이 상태로 스탑을 하고 빨리 TX로 추진해서 빨리 사오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급격한 그런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예. 결국 이제 개발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긴 했지만 또 주변에서 이걸 지원하고 이것을 또 그닥 적극적으로 밀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디펜스하기 어려웠던 지점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정용 박사님, 그렇다면 대체 이 션 로버트의 보고서 어떤 내용이 좀 담겨져 있었습니까? 횡 안정성, 방향 안정성, 영어로는 lateral stability, 그 다음에 디렉셔널 스테빌리티 굉장히 전문 용어입니다. 근데 횡 안정성하고 방향 안정성은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커플링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제 그게 그런 현상이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옆에서 활주로에 내리거나 뜰 때 특히 이제 그냥 날아다닐 때는 괜찮은데 내리는 형상, 바퀴다리를 내리고 그 프랩이라고 해서 고양력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풀다운 했을 때 이렇게 바람이 옆에서 불면은 이렇게 이 방향 조정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이 횡 방향 안정성이 이 불안정하다. 이제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날개가 이렇게 이 수평에서의 각도 요걸 갖다 약간 요래 올라가 있는 걸 상방각이라고 그럽니다. 다이헤드랄 앵글 혹은 상방각이라고 그러는데 그 새도 이렇게 독수리나 학 같은 거 비행할 때 보면 이 날개가 완전 수평이 아니고 약간 요래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보기도 안정하듯이 그런 식으로 상방각을 갖다 약간 증가시키면 그거를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종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조종관에 진동이 오는 거. 그 다음에 항공기는 이 프로펠러가 앞에 큰 게 돌아가죠. 엔진이 또 이 앞에 이 압축기, 컴프레서 그게 돌아가지, 터빈이 돌아가지, 뭐 돌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진동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종관 진동이 과도하고, 그래서 요거는 프로펠러하고 그 다음에 수평꼬리 날개 이런 거에 그 상호 간섭에 있어 이제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엔지니어들을 전부 그 과제 책임자, 설계 책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수정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분의 보고서가 좋든 싫든 우리만 알았더라면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냥 조치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뭐 공군본부, 국방부 이런 데 다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주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은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나 하고 보니까 한 10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 시험비행 보고서가 한번 큰 무리를 일으켜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션 로버트의 이제 보고서의 이제 파급이 일파만파로 이제 퍼지게 되고요. 이제 개발팀하고 이 사용군인 공군도 또 입장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어렵죠. 전 박사님 네. 어떠셨습니까? 션 로버트 보고서 때문에 어려운 것이 뭐 공군뿐이 아니고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우리 개발팀이었었습니다. 개발팀은 이게 이제 사활을 결정지을 정도의 아주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비상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션 로버트한테 그 보고서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자 제가 션 로버트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이 우리한테 큰 충격을 줬다. 내가 그 사람한테 영어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You gave us a shock.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이 그렇지만 그 shock은, 그 충격은 우리한테 아마 필요한 충격일 것 같다. 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공군이었었는데 공군은 역시 국가연에서 우리 공군이 쓸 수 있는 현대의 공군인 우리 공군이 쓸 수 있는 현대적인 항공기 만들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아주 팽배했었고 그래서 TX로를 아주 즉각적으로 다시 살리려는 노력을 추진했었습니다. 뭐 이 과제 이제 이것으로 뭐 개발 많이 해봤으니까 이걸로 종료하고 우리는 이제 항공기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선진국에 지금 좋은 훈련기들 많으니까 그러면은 공군이 어려움 전력 증강하는데 어려움도 없을 뿐더러 뭐 예산상으로도 시기로도 아주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해올 정도가 되어서 저희로서는 아주 정말 절체절명의 비상 상태가 되어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님과 저희들이 일체가 돼서 해결책을 마련하느라고 애를 썼었습니다. 예. 이수영 고문님은 당시 어떠셨습니까? 사실 비행 경험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배운 거는 뭐 책에서 배운 거, 그 다음에 조종사분들이 비행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비행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피부에 와닿지가 사실은 않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고통은 뭐 마이너한 게 아니냐는 이런 상당히 아니한 이런 엔지니어 대부분들이 좀 그렇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이제 사실은 저는 션 로버트 이분이 물론 우리 조종사분들이 다 지적한 거긴 하지만은 이러한 계기를 저희들한테 준 거는 이 사업을 정말 성공시키라는 어떠한 계시가 아니었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웠죠. 지나와서 보니까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KT1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보면서 그 당시의 어려움들 이렇게 지금 매끈하게 지금 정리해 주시지만 그때 당면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은 상당히 어렵고 그도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좀 다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생생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KT1 개발은 잘 될 것이라는 응원뿐만 아니라 무리한 사업이라고 하는 눈총도 많이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외국 베테랑 조종사가 제출한 보고서 한 장에 KTX1 개발 사업은 더욱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KTX1 사업 어떻게 태풍을 잘 이겨나갈까요?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심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엔진 교체에 맞춰 설계부터 전면 변경에 들어간 035기. 그러나 시험 비행에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급기야 공군 훈련기로 사용 불가라는 보고서까지 제출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던 공군의 차기 훈련기 도입. 때를 기다렸다는 듯
외국 항공기 수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커지는데 이대로라면 035기는 물론 KT-1 사업 전체와 국산 항공기 개발의 꿈이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 개발팀은 이 철체절명의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